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서로 수출 규제를 없애고 화해를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고 공식 발표하자 일본이 갑자기 말을 바꿔 한국은 위험하다, 지켜봐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큰일 난 쪽은 일본입니다.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일본에 즉각 보복 조치를 가하자 일본 열도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어제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 조치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구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일본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들어가지는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고 수출 규제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당분간 수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한국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운용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세계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 라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심사 대상 품목만 200개가 넘는데요. 그는 법령상 200수십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민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심사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한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을 다시 한번 믿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속내를 알고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여 한국인들에도 뿌리면 일본은 그제서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자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동남아국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부해왔는데요. 한국이 수입하기 시작해야 한국을 믿고 따르는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백 년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인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시키자 세계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방사능 측정 업무를 맡았던 일본인 50대 남성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이유를 알겠다며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도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처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일본 보건복지부는 방사선과 의료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회의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집요한 의심과 인맥을 총동원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한국이 참가했는데요. 일본은 원래 한국을 빼놓고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것을 한국이 찾아냈습니다. 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 녹아내린 해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의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는 핵연료봉 다발이 들어있고 그 아래로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봉들이 손상되거나 떨어진 것이 영상에서 확인됐고 원자로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미조가미 시냐 도쿄전력 부장은 제어봉 일부는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원자로 내부 콘크리트 손상이 심한 만큼 후쿠시마 지역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가 아예 붕괴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집요함 덕분에 허점을 찾아냈고 결국 도쿄전력도 인정했는데 일본 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위험한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것일까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라서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 방류하면 위험성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인데 일본은 지금 당장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다액종 제거 설비, 알페스,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 엔이, 수소 배출에는 1,000억 엔이, 수증기 배출에는 349억 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해양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 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 재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 2051년 예상까지 81조 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지금까지 저장해왔는데 이를 바다에 뿌려버리면 81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낀 810조 원은 고스란히 주변국들의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방출 사터부터 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무홀츠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발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 137의 장기화학 산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뿌려 810조 원을 아끼는 대신 한국은 이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1,00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해외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사실을 적극 홍보에 나섰고 이니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한국의 편에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하는 대신 주변국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상 못한 전개에 일본 정부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한국을 조롱하고 비웃고 한국을 뒤통수 친 것을 자랑인 양 미국 국민들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바이든? 최근에는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영국의 아흔과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이 손을 잡고 1.8나노 반도체 파운드리를 협력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충격적인 계획까지 발표했죠. 자, 그런데 영국의 앙미 대반전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대신 삼성과 손을 잡고 삼성에 올인하기로 했다는 대반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찍소리도 못하고 삼성도 올로 만든다는 반도체 업계의 슈퍼갑 ASML. 날로 격해지는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ASML은 슈퍼갑으로 불립니다. 보통 상황에선 장비를 주문하고 돈을 쓰는 쪽이 갑, 주문을 딴에 만들어주는 쪽이 을이지만 ASML은 이런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1.2위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가 돈보따리를 들고 찾아가도 이 회사가 전 세계에서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올해 3나노미터,
NM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을 앞둔 TSMC와 삼성전자의 승부는 초미세 공정의 필수인 EUV 노광 시스템을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 갈릴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국의 견제 속에 반도체 자립의 사활을 건 중국에도 ASML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 회사 기술과 장비를 손에 넣기 위해 국가 자존심도 접었습니다. ASML은 세계 반도체 노광, 리사그러피,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노광 장비는 실리콘 웨이퍼, 둥근 원판에 빛을 쏴 회로를 새겨주는 기계입니다. 회로 선폭이 좁고 가늘수록 칩 크기가 작아져 웨이퍼 한 개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적어지고 성능은 높아집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 보고서에 따르면 ASML은 매출 기준 세계 노광 장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지배합니다. 기술 수준에 따른 여러 종류의 노광 장비 중에서도 EUV 노광 시스템은 ASML 점유율이 100%입니다. 전 세계에서 ASML만 유일하게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EUV 노광 시스템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회로를 새기는 공정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대만 TSMC도 삼성전자도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초미세 공정 기술을 개발해도 이를 구현해낼 EUV 장비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ASML이 한 해 생산 가능한 EUV 장비는 30터부터 4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ASML은 9일 발표한 2021 연간 실적 보고서에서 2020년 31대, 2021년 42대의 EUV 장비를 고객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나노미터 양산 경쟁에 돌입한 TSMC와 삼성전자가 물량 대부분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EUV 장비 대당 가격은 1억 4천만 달러, 약 1,700여 원 수준인데 아무리 높은 값을 불러도 손에 넣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갑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ASML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반도체 업계 피라미드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국의 ARM. 휴대폰, 태블릿 등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아무리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든다고 해도 고성능 반도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이 고성능 반도체는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데 설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불가능한데요. 이 모바일 AP 설계 도면 시장은 전 세계 90% 이상을 바로 영국의 ARM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40조 원에 샀을 당시 너무 고평가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는 50조, 60조 원을 주고도 못 삽니다. 한 국가나 기업이 ARM을 사서 반도체 시장 전체를 왜곡할까봐 모든 국가들과 기업들이 반대하기 때문이죠. 미국도 엔비디아를 내세워 ARM을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라는 힘을 내세워 바이든이 팍팍 밀어주고 있는 인텔과 영국의 ARM이 손을 잡아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IT 매체 윈도우 센트럴은 인텔 IFS의 목표는 수익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가 되는 것, 즉 현재 2위인 삼성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ARM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바이든이 그동안 한국의 뒤통수를 치며 온갖 충격적인 일들을 벌여왔지만 이번에는 가장 충격적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이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바이든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애암과 손잡고 1.8나노를 개발해 삼성을 무너뜨리겠다는 바이든의 계획과는 반대로 ARM이 미국 대신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은 자회사인 영국 반도체 설계기업 ARM과 관련해 한국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습니다. ARM이 이렇게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배경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번 손정혜 회장이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한국에 왔을 때도 이재용 회장은 손정혜 회장이 뭔가 특별한 제안을 할 것 같다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이는 삼성이 컨소시엄을 꾸려 ARM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과 손정희가 삼성의 돈을 받고 ARM 삼성에 대규모 파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렇게 반도체 피라미드 최정상에 있는 ARM을 팔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손정혜 회장은 돈이 부족해 일생일대의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혜 일본명 손마사요시 회장의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4분기 59억 달러, 약 7조 4천억 원
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WSJ.27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술, IT, 업계 투자를 위해 조성한 비전 펀드에서 58억 달러, 약 7조 2,7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이 발생한 것이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비전 펀드를 통해 우버와 도어대시, 이어크 등에 1,400억 달러, 약 175조 6천억 원 넘게 투자해 하대 664억 달러, 약 83조 3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이들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67억 달러, 약 8조 4천억 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소프트뱅크는 공유 오피스 위워크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보시면 1주당 10달러가 넘었던 위워크는 현재 50센트도 안 됩니다. 20분의 1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소프트뱅크가 홀로 투자한 금액만 20조 원이 넘는데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고작 4,500억 원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증시 규칙상 1달러 미만으로 계속 거래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뱅크는 47센트로 이대로 좀만 있다가는 상장 폐지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해버렸죠. 얼마나 심각했으면 위워크가 건물 임대료까지 내지 못해 최근 소송을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 130조 원을 보유한 삼성의 손정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도움을 요청했고 손정혜 회장을 구해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보유한 곳도 삼성전자뿐입니다. 아름 지분까지 팔아서라도 손정혜 회장은 현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아름이 미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설계에만 올인했던 ARM이 이제는 독자 반도체를 제조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 후공정까지 모두 가능한 유일한 업체 삼성전자와 손을 잡아야만 가능합니다. 주요 외신들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의 오랜 친분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제조 역량을 고려한다면 아름이 사업 진출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라며 ARM이 미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름은 모바일 기기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저전력 시스템 반도체를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모바일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개발을 총괄했던 고위 임원이 2월부터 ARM에 합류해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RM이 핵심 고객사인 퀄컴의 주력 사업으로 자리잡은 모바일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뛰어들면서 협력사에서 경쟁 상대로 입지를 바꿔내고 있는 셈입니다. 애플과 삼성전자, 퀄컴과 미디어텍 등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에 모두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갖춘 ARM이 자체 반도체 출시를 검토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우선 퀄컴과 ARM은 현재 다소 불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아름의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새 아키텍처, 반도체 설계, 기반의 모바일 프로세서 출시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은 퀄컴이 활용하려는 새 반도체 아키텍처가 자사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퀄컴과 라이선스 계약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아름은 퀄컴 등 고객사에서 거두는 기술 라이선스 비용을 대폭 높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프로세서 아키텍처 분야에서 95%에 이르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고려하면 퀄컴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가 아름의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하반기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둔 아름의 기업 가치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미래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도 자체 반도체 출시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름이 단순히 고객사에서 라이선스 비용을 거두는 것을 넘어 자체 반도체로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자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ARM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나 TSMC와의 협력이 필수인데 TSMC는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미국의 뒤통수를 때린 ARM과 손을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삼성만이 아름을 도와줄 수 있죠. 게다가 아름이 위치한 영국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한국과 FTA를 맺는 등 한국과 영국 기업 간 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세금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들로부터도 훨씬 자유롭죠. 최근 전 세계에 걸친 생성형 AI 열풍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요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CBM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한 스카이닉스의 경우 올해 2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 점유율이
30%를 돌파하며 이런 시장 분위기를 방증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삼성이 40%대 초중반의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SK하이닉스는 20%대 중후반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1위인 삼성과의 점유율 격차를 10년 내 가장 근소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껑충 뛰게 된 건 L 열풍 영향이 큰데 챗GPT 같은 AI 분야 데이터 처리에 쓰이는 칩에 히뱀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는 연초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던 HBM 수요가 올해와 내년에 10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1년 SK하이닉스는 현존 최고 사양인 HBM3E 개발을 완료하고 작년에 양산에 성공하며 HBM 부문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이 SK하이닉스를 향한 추격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삼성이 올해 4분기부터 세계 1위 GPU 업체인 미국 엔비디아에 HBM3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반전의 기회를 잡은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엔비디아의 HBM3 최종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필수적인 AI 가속기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중으로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앞서 생성형 AI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의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의 주문을 집중했다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자 삼성에게 추격할 기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티증권은 삼성은 내년 중 HBM3 주요 공급사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엔비디아가 사용하는 HBM3의 30%까지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은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경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고객 콜을 진행하고 있다며 차세대인 HBM3P는 24GB 기반으로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지만 삼성의 HBM3 공급 개시로 구도의 변화가 생기는 등 HBM 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치열한 대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공급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의 HBM3 독점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은 이런 변화 속에서 대용량 고성능의 D램을 미리 선보이면서 시장을 선점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삼성은 반도체 업계 최초로 12나노미터급 32GB DDR5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32GB는 D램 단일 칩 기준 역대 최대 용량입니다. 이에 따라 AI,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확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고효율 메모리 칩 시장에서 삼성이 한 발 앞서 나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나 32GB DDR5 D램은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HBM의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32GB 제품의 양산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는데 삼성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세몰이 세계 1위 기업으로서의 초격차를 확인시켰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증권가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 중으로 삼성의 주가 역시 약 한 달 만에 7만원을 회복하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킬로바이트 증권은 삼성의 HBM 점유율 확대와 파운드리 실적 개선을 고려할 때 고점이었던 9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엔비디아는 고성능 AI 칩 H100을 생산할 때 전체 설계는 엔비디아가, 실제 생산과 패키징은 TSMC가, HBM은 SK하이닉스에게 각각 맡겼는데요.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반도체가 필요해졌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제조 방법은 물론 설계, 소재, 부품, 장비, 패키징까지 공급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산을 처리하는 GPU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HBM과 마치 하나의 칩처럼 연결된 H100의 설계 구조는 오늘날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H100의 등장으로 반도체 후공정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런 패러다임 변화는 삼성의 진짜 강점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격이 다른 반도체를 고층 건물처럼 쌓아 올려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첨단 패키징 기술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칩으로 합쳐진 주상복합 구조의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시스템 반도체만 만드는 곳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은 많지만 이들 칩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최근 GPU 수요가 쏟아지고 있는 엔비디아의 경우 패키징을 TSMC에 맡기고 있지만 TSMC의 패키징 능력이 부족해 캐파를 더 늘릴 수 없어 삼성으로 눈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지금은 엔비디아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지만 사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위주라 패키징 능력이 삼성보다 훨씬 뒤처진다는 게 업계 평가입니다. 또한 삼성은 GPU 첨단 패키징 물량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TSMC의 경우 예전부터 엔비디아보다는 애플을 최고 고객사로 여기고 있는 만큼 넘쳐나는 엔비디아 물량을 삼성이 가져갈 공산이 큽니다. 그간 엔비디아가 TSMC에 GPU 첨단 패키징 물량 대부분을 맡겼는데 최근 삼성과 GPU 첨단 패키징 서비스 공급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듯 삼성이 후발주자로 HBM 시장에 진입했지만 기술력이 부족해 늦었던 게 아닌 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엔비디아는 물론 애플까지 모두 삼성에 줄 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 패키징과 파운드리로 GPU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기 때문으로 엔비디아, 애플 입장에서도 이를 한 번에 맡길 수 있는 삼성과 손을 잡는 게 기업 운영 차원에서도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삼성은 TSMC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는 특징을 반영해 칩 생산 과정에서 패키징까지 해주는 턴키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요. 이 서비스로 인해 미국 AMD로부터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수주했으며 패키징 분야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 속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작년에 삼성 반도체 부문은 어드밴스드 패키지 AVP 사업팀을 조직하고 지난 3월과 7월에 인력을 추원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패키징 시장 성장성이 높기 때문인데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세계 패키징 시장이 올해 76조 원에서 2025년 86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HBM과 함께 공급할 수 있는 최선단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HBM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회사의 2.5D 패키징 기술인 아이큐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적층한 뒤 TSV를 통해 연결한 차세대 메모리로 기존 디램 대비 데이터 처리 성능이 월등히 높아 LYAI 반도체와 같은 고성능 층과 함께 탑재됩니다. 삼성이 HBM3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점차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삼성은 최근 HBM3 모듈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해 본격적인 양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나 최근 삼성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은 아이큐브 6분, 아이큐브 8분로, 업계 내 최신 HPC, 가속기인 엔비디아, GH100분, AMD, 미 300분 등이 HBM을 최대 8개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해당 기술들을 내년 상용화할 목표로 엔비디아 등 고객사와 아이큐브 6, 아이큐브 8에 대한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HBM 2.5D 패키징을 엔비디아와 AMD에 함께 제공할 경우 HBM을 단품으로 넣는 것보다 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이들 업체들이 삼성에게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에겐 이번 기회로 종합반도체 1위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TSMC의 위기도 겹친 상황이라 삼성에게 유리한 판이 깔렸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TSMC와 미국 사이 관계가 악화되면서 TSMC가 미 애리조나에 신설하는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 현지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데다 바이든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투자를 백지화하고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 TSMC는 애리조나 파운드리 공장 가동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4년에서 2025년 또는 그 이후로 미룬다고 밝혔는데요. 반면에 삼성의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TSMC가 삼성에 패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TSMC가 중국 본토 공략에 속도를 내면서 상황 판단마저 잘못하고 있는데요. 악화된 중국 대만 관계와 미국의 대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첨단 반도체 판매를 중국에서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의 중국 내 칩 출하량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나 연초부터 7나노 L칩 주문량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미국 기업들의 빈자리를 채우면서 부진한 실적을 중국에서 만회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이지만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목할 건 이 제3나노 공정 수율도 삼성이 TSMC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이 3나노에서 TSMC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아레테리서치는 TSMC의 3나노 수율이 55%인 반면 삼성은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삼성은 TSMC의 3나노보다 더 진화된 GAA 공정을 활용하면서도 3나노 수율이 더 높은데 이렇듯 수율 개선, 공정 선점으로 삼성이 TSMC로부터 고객사를 뺏어올 일만 남은 겁니다. 역시 삼성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낼지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중국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이 중국인들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재앙에 시민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는 현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재난 규모는 더 커진다고 합니다. 10년 안에 중국 서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뀐다는 예측까지 나오며 중국은 재앙의 땅이 되는 상황. 알고 보면 이 모든 일이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천장에서 떨어진 가루의 선생님은 흠칫 놀랐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수업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이미 학생들은 불안한 기온을 감지하고 두려움에 떨었죠. 그런 아이들을 향해 아무 일 없다며 다독인 선생님은 그러나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녀와 아이들을 향해 덮친 강렬한 지진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일시적인 흔들림이라고 예상했던 중국 스촨성의 학교는 물론이고 병원과 마을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지진이 닥쳐온 것인데요. 과거 2000년대 후반 스촨성에 닥쳐온 재앙을 상기시키는 듯 올해 6월 발생한 지진은 진도 6.1과 4.5의 규모를 기록하며 중국 스촨성 지진, 최소 4명 사망 여진 계속.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지진의 악몽을 사람들에게 되새겼습니다. 중국 스촨성 야안시 노산현에서 발생한 규모 6.1의 지진 진원의 깊이는 17km였고 바오싱현에서도 기록된 4.5의 지진은 진원 깊이 18km를 기록하며 중국 서부 지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스촨성의 성도이자 중국 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인 청두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로 이번 지진의 여파는 상당한데요. 중국 관영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4명이 사망 25명이 다쳤다고 밝히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밝힌 사상자 숫자 외에도 피해를 받은 이들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야안시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대도시인 청두로 오가는 이들이 많은 곳이라 건물에 묻혀있는 피해자까지 합산하면 더 많은 숫자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방당국은 1,400명의 구조대를 보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인구 밀집 지역에 진입회의를 구출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밝히며 추가 지진이 스촨성에 일어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 거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보통 6.0 수준의 지진이 닥칠 경우 그 뒤에 8.0 이상의 지진이 다가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2008년 스촨성 대지진 때도 8.0 수준의 대형 지진 이전에 5터부터 6 수준의 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져 14년 만에 또 한 번의 대지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등장했죠. 지진뿐만 아니라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올해 중국 광시성과 후난성에 하루 최대 59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집은 물론이고 관광지까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중국 유명 관광지인 구일인 일대는 물에 완전히 잠겨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항저우에서는 불어난 물이 쇼핑몰을 침투하는 한편 불어난 물로 인해 토사가 쏟아져 집까지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대규모 홍수 피해로 중국 여러 지역이 물에 잠겨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이 2022년에도 발생한 것인데요. 이번 대규모 호우로 인해 광시족 자치구에 거주 중인 중국 소수민족 광시족들과 후난성에 거주하고 있던 한족들은 집을 버리고 대피, 약 1만 명이 넘는 인원이 호우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 동북부 지역에는 기온이 26도에서 영하로 떨어지는 이상 현상을 보이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고 26.3도를 기록했던 지난 열흘간의 기록을 의심할 법한 강추위가 닥쳐와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중국 전역이 자연재해로 인해 아비규환인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 몽골과 인접한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은 가뭄으로 인해 먹을 물이 부족하다며 식수 공급을 요청했다고 하죠. 홍수와 가뭄, 지진까지 일어나는 중국 서부 상황. 작년과 재작년에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던 중국은 점점 자주 발생하는 재난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러한 자연재해 빈도가 늘어난 것에 이유가 있다는 연구가 밝혀졌습니다. 무작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중국 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상현상이 발생한 것은 과거 중국인들이 서부대 개발을 표방하며 서부 지역을 인공적으로 개발한 탓이라는 분석이죠. 중국은 일찍이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개발을 시도하며 수십 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서부대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된 개발 시도는 스촨성을 중심으로 역량이 집중되었죠. 중서부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동부 연안의 자본을 결합해 중국 대륙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었죠. 2050년까지 내다본 계획으로 중국은 이 비전을 토대로 서부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스촨성과 그 중심 지역인 청두는 개발 역점 지역으로 중국 정부가 각별히 신경을 쓴 곳이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한 중국 정부는 대박을 거두었습니다. 서부 지역에 묻혀있는 히토류 광맥은 중국 정부 살림에 도움이 되었죠. 특히 리튬은 중국 정부의 서부대 개발 계획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의 양만, 그것도 특정 지역에서 캘 수 있는 리튬을 중국은 풍부하게 서부 지역에서 캘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세계 1천 영대 리튬 기업 중 3개 기업이 스촨성을 중심으로 광맥 개발에 전념하게 되었고 다른 기업들 역시 스촨성에 지사를 세우고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 현실. 미국 엘버마을 사는 최대 리튬 배터리 공장을 중국 서남부 지역에 건설하는 투자까지 진행하는 모습을 보였죠. 수자원 역시 중국 정부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자원으로 티베트를 중심으로 고원에서 흘러내린 물은 하류 지방인 중국 동부 연안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중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댐을 건설했고 거대 규모의 댐을 통해 중국 정부는 모자란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댐이 쯔핑푸, 자평포 댐. 문제는 중국이 무분별하게 땅을 건드린 탓의 지진은 물론이고 기후까지도 변화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스촨성 대지진은 댐 때문에 발생했다. 자원개발과 댐을 건설하면서 중국이 예민한 눈먼산 단층을 자극 그 결과 서부 지역에 충격이 온 것이죠. 스촨성 지젤광물국 판샤오 주임은 일찍이 이 사태에 대해 예견 중국 정부는 서부지대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2008년 대지진이 일어난 것도 눈먼산 단층까지 자원 개발을 위해 중국 정부와 민간 기업이 파고 들어간 탓이라고 주장했죠. 심지어 쯔핑푸댐도 단층의 압력을 추가하는데 한몫했다고 본 것이죠. 그는 중국 정부가 대량의 물을 가두면서 땅을 깊게 판 일 때문에 물의 일부가 단층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진이 더 자주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들어 서부 지역은 과거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물의 흐름을 틀어버리고 개발을 위해 숲을 없애면서 자동적으로 자연 환경을 조절하던 중국 서부지대가 지력이 쇠하면서 빈번한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한 것이죠. 미국 지질학자인 리처드 A. 커 박사도 사이언스 흐치에 쯔핑푸 댐과 스촨성 대지진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을 게재. 실제로 중국이 무분별하게 개발한 일 때문에 지진이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처드 박사는 논문에서 연속적인 지각 활동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대규모 지진 활동이 관측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지진은 전조현상이 반드시 선행되며 중국의 지진 활동은 그런 전조현상이 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죠. 논문의 끝에 박사는 이 모든 것이 인공적인 원인, 팩터를 암시하며 결국 중국이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10년 안에 중국 서부 지역은 죽음의 땅이 된다고 말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중국은 이 모든 것이 개발과는 관계없고 어디까지나 글로벌 기상이변에 중국이 말려든 것일 뿐. 쯔핑푸댐이나 지상 최대의 댐이라는 별명을 가진 산샤댐은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난과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죠. 중국 지진국의 레이 행님은 텔레그래프 인터뷰를 통해 지진의 원인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며 이러한 의무는 중국 개발을 막기 위한 서구 사회의 장난질에 불과하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 서구 사회를 향해 중국의 산업 개발을 막으려는 서부 대개발 20년, 중국 경제지도 확 변했다. 성장축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 음모가 아닌지 되레 비난을 가한 것이죠.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중국 서부 산맥은 자원이 절실히 필요한 입장인 중국에게 꼭 필요한 장소. 중국의 발전을 시기한 서구 사회가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덧붙여 중국 발전을 저해시키려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중국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례 행사가 되어버린 진도 4.0 이상의 지진 피해는 물론 여름마다 찾아오는 대규모 호우와 가뭄 현상, 이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중국 서부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로 전락할 상황인데요. 아비규환이 된 중국 서부지대는 과연 시간이 흘러도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